중국이 화웨이가 기술을 훔치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그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일개 기업이기도 하고 네. 펜타곤 정보나 이런 게 넘어가면 문제 되겠지만 다른 거에 그토록 민감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느냐? 왜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위안화 조금만 더 이거 결제하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드러내는 순간 기축국이 가지는 시너리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기축 조금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러시아도 이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러시아의 국력이 나빠진 거는 누구나 그게 쇠퇴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원유 수요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110달러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원유 수요의 핵심은 뭡니까? 일단 글로벌하게 경제가 붐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제조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잘 돌아가야 그렇죠. 원유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 글로벌 원유 수요를 쥐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근데 지금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리오픈을 했는데도 지금 헬렐레 하고 있어요. 부동산 업체 뭐 흥나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내수도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오른 거는 두 가지인데 러우 전쟁 때문에 원유나 원자재가 원활치 않고 그리고 러시아랑 사우디 요 두 나라가 감산을 완전히 때려버린 거예요. 하루에 몇백만 뭐 배럴을 감산을 계속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지금 낮춘 거예요. 공급이 줄어. 그 공급을 억지로 낮추다 보니 이게 글로벌하게 경제가 활성화돼서 원유 수요를 이제 떠받쳐 주는 게 아니고 중국 저 모양이고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실비실 해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높여놨기 때문에 추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달러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추론을 하자면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 초까지는 의외로 원유가 감산을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미국은 연준 입장에서 그걸 보고 앉았다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적정한 그 원유 가격의 수준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올라도 미국 자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지금 유가가 너무 올랐다고 막 바이든 대놓고 비난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던데 되게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또 너무 떨어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달러라는 신용화폐의 유일한 현물 근거가 원유이기 때문에 밸런싱을 항상 찾아야 돼요. 원유가 또 좋은 거는 필수재예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서 완전 개똥값이 돼도 필수재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에 달러 가치에 근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걸프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때는 너무나 돈이 적게 풀렸기 때문에 막 20달러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배럴당. 지금은 100달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시뮬레이션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특히나 원유 이제 회사 있잖아요. 엑슨모빌, 쉐보론이 이런 데는 계속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먼저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걸 보면 100달러까지 가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좌지우지되면 원유 가격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100달러 세팅이 되면 연준에서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100달러 선에서 동결하든지 아니면은 슬쩍슬쩍 좀 내릴 각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달러라고 딱 돼 있고요. 그래서 100달러쯤 되면은 풀린 달러 대비해서 원유나 이렇게 소진이 되는 이제 큰 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제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기축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준이 달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유가가 나왔다고 봅시다. 나왔는데 금리를 올렸어. 그럼 우리는 환율 때문에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렸어요. 원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는 순간 우리는 물가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원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기축국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그 화폐는 좀 달라요. 미국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기축국이 아닌 모든 나라들은 원유가 오르든 미국 금리가 오르든 무조건 따라서 금리를 올려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떠먹여주는 경제식으로 나레이션처럼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는 못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인상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그렇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외통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도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오른 거예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메커니즘상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 외의 국가들은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소진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외환 보유고가 완전 줄죠. 이걸 계속 이제 방관만 하면은 또 환율이 치솟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환율이 치솟으면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 금리를 올려서 한국은행이 월마다
그 직전 올해 외환 보유고 변동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외환 보유고라는 게 달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으로 갖고 있는 네. 외환이기 때문에 네. 달러 대비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액이 달러가 약간은 강세였기 때문에 위안은 약세고 이런 것 때문에 평가 손이 좀 난 것도 있고요. 8월 말 기준이에요. 네. 외환 보유 절대액은 4,183억 달러. 근데 전월 대비해서 네. 35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4조 5천억 원쯤 됩니다. 4조 5천억 원. 이게 전월 대비? 그렇죠. 많은 큰 액수가 한꺼번에 준 건 아닌데 네. 이건 줄었다는 것은 어디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가액에서 이제 달러 강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환율의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쓰여졌다. 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고 이런 겁니다. 달러가 부족하니까 이런 역할에 많이 썼다는 거고요. 대략 그 최근 한 5, 6개월 정도 추이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5, 6개월 정도 추이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8월 전까지는 미국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해도 환율에 대해서 우리 변동폭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변동폭을 넓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는 그 외환에 대해서 신고, 법인이 외환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리포팅하는 것도 완화를 시켜줬고요. 인당 이제 원래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5만 달러죠. 그게 이제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은 아무 이제 뭐 신고나 없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서 확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율에 대한 변동폭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정확하게 의도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고 나고 하는 것들을 좀 네. 용이하게 하겠다. 투자나 뭐 외환이나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요거랑 그리고 일본하고 스와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변동폭이 좀 높더라도 외환 보유고를 써서 마사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용인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나 다를까 8월부터 변동폭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8월 10원을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한 겁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외환 보유고를 썼지 않습니까? 네. 4조 원이 4조 5천억 원. 네. 네. 이게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외환에서는 이게 그다지 큰 돈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보유액은 그래도 큽니다. 4천억 달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몇 개월 지속됐어요. 네. 8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10월,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뭐 써졌겠다, 4조씩 써졌겠다. 이러면은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쵸. 네,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을 보는 거는 그 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 번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부동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 심리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환율로 이제 기준금리나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지만 미국 국채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가 어느 정도 완전 동기화는 아닌데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느끼실 텐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담보대출이나 지금 새로 받으려고 하는 담보대출은 이거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 네. 시중은행금리는 올라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5%나 이렇게는 가볍게 넘고요. 지금 조금 더 오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뭐 4% 5%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은행도 돈을 이제 끌어 모아서 이제 돈을 팔아가지고 예대 마진을 남기는 건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건물 4% 월세도 내야 되고. 4%에 땡겼어. 그러면 적어도 6%는 받아 먹어야지 2% 마진을 가지고 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중금리가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임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이 네.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총선이 있고 지금 이제 뭐 가계대출이나 뭐 부동산 대출이나 뭐 PF도 그렇고 굉장히 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을 때 타격을 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과연 정부가 금리를 이게 인상시키도록 용인을 할 것인가. 물론 이 한국은행은 그렇죠. 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한국은행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그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근데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시적이고 그리고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표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건 네. 맞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이슈들이 이런 예상치나 뭐 저는 항상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이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변동폭이 이렇게 커요. 네.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써가지고 지금은 4천억 달러인데 3천억대로 들어가자마자 언론에서 그냥 막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IMF 또 끄집어내서 야 이러면은 IMF 경고도 뭐 어쩌고저쩌고 리포트 받아와가지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임계점이 넘어가는 이슈 트래블이 됐을 때 정치권에서 그냥 야 이게 대출 취약점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 올리지 마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가 아작이 나게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쭉 경험을 쌓다 보니 이런 게 막 누적 되는 거를 임계점 한 발자국 착 넘잖아요. 그때부터 하이에나건 뭐가 다 달라들어서 뜯어먹어요. 전문가라면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러나 나중에 이렇게 한 발자국만 지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돼서 특별히 옛날에 그랬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어. 오늘 뭐가 3천억 달러로 외환보유고 떨어졌대. IMF가 뭐 했대. 난리가 나요.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정권이 못 견딥니다. 이렇게 계속 이 외환보유고를 줄이면서 환율을 커버하는 기조가 계속 됐을 때, 그러므로서 우리 외환보유고가 어느 순간 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는 이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 소수의 이 대출 취약층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금융 시스템 큰 거죠. 금융 시스템도. 야 그거 망가지는 게 낫지. 나라가 뭔가 문제에 빠지는 거는 수치스럽고 스모였습니다. 너무나 뇌리 잘 알고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고 지금 중국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중국을 조금 짚어보면. 중국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야금야금 팔고 있죠.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안화가 원래 달러당 6.8위안으로 딱 고정이 됐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 파워가 있다, 위안화는. 근데 그 7 요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중국 경제가 아직이 낮다는 거예요. 중국이 리오프닝이고 뭐 돈을 풀고 나발이 금리를 낮추고 해도 안 들어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서 블룸버그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좀 마탱이 중국 정부가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정책이라고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아무것도 들어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주카포에 해당되는 그런 샤킹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까지 워딩을 했어요. 바주카포 정책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요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건 못하고 단기 금리 그런 것들만 사부작 내리고 그리고 위안화는 강제적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얘들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은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는 7위안 뭐 한참 넘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를 시중에 풀어야 되잖아요. 달러를 풀고 위안화는 걷어들이고 이제 고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이 합을 떼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그나마 그렇게 우호 국가 이렇게 되는 거는 미국채를 적당하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채를 아무리 미국이 이제 중국에 팔아도 이걸 해칭하는 게 있어요. 환율을 가지고 조작질을 하는 건데 하여튼 미국채를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미국 달러가 완전히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야금야금 팔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야, 우리 위안화도 기축국 한번 해야 돼. 그러려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환율 7위안 넘어가면 그럼 누가 위안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팔았는데 미국이 보니까 저거 안 되겠거든.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런 시너리즈를 차지하기 위한 그냥 패권 국가들이 그냥 통합 패권을 위해서 파이팅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피셜이긴 한데요. 러우 전쟁에서 담보를 다 뺐고요. 미국 달러 입장에 딱 보면 기축국 입장에서 거기서는 달러 소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고 달러 소진이 아니라 거기는 원자재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요인은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음모론이나 이런 거 저는 싫은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원유 소비도 어쨌든 그쪽에 들어간 원유도 많이 들어갔고 뭐 이제 무기 같은 것도 거기에 많이 소진이 됐으니까 그렇죠. 원자재들도 많이 소진이 된 거죠. 보십시오. 2년 전만 해도 그 원유 가격은 $50 밑이었어요.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질질 끌기는 끄는데 지금 $100를 넘나드는 수준이 됐어요. 그게 감산만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은 충분히 했고 이제 적당하게 마무리하면서 중국하고 뭔가 파이팅을 해야 돼요. 얘들 가만 놔두면 크리티컬을 계속 잽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통화로. 그래서 아마 대만이 되게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하고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만이거든요. 미국이 계속 대만은 이제 독립국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미국 의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나불나불 될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실. 쩌또 마우스 하라. 그런 긴장감이 돌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게 이건 기축국 입장에서 달러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전쟁이네. 그럼 달러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동으로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거기 이제 뭐 원유도 많이 소진이 되고 원자재도 많이 소진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지 않아서 소진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단지 이제 그 그렇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거는 미국이 그동안 페이크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라크전 보시면 미국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을 한 나라는 아니고요. 러우가 이제 휴전 아니면 휴전이 되고 대만은 독립국인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럼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거잖아. 무력 뭐 시위도 할 거고 양국이 그럴 거잖아. 요 순간이 달러 수요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국에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전쟁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글로벌하게 기축 통화인 달러가 그리고 원유가 어떤 식으로 소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다가 꼭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게 확정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내피셜인데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하고 파이팅이 안 돼요. 일단은 기축국이 가진 캐파를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는 더 압도적이죠. 지금 펜타곤에서 뭐 혹은 나사에서 이렇게 푸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와 놀래잖아. 그렇죠. 구글도 그거 반밖에 안 풀고요. 뭘 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안 알려주는 게 많아요. 구글 보면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네. 그걸 보면 구글이 뭐까지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안 만들어요. 놀랄까 봐. 미국 똑같아요.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드래곤볼 보면은 사력을 다하는 쪽이 있고요. 한 50%만 내 능력을 써. 근데 사력을 다하는 척해. 불보듯 뻔하다. 그게 미국이다. 네, 한번 맞붙으면. 네, 저는 뭐 그런 걸 봅니다.